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를 클로즈업하는. 예, 네. 김상훈 기자. 야, 역시 얼굴이 잘생기니까 클로즈업도 자주 해주는구나.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 개인적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왜요? 왜요? 1년 됐습니다. 아, 언더스탠딩에 입사한지 그렇습니다. 야, 왠지 미안한 생각이 왜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들지? 취업 사기의 대명사. 아, 미안하네요.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를 때 2년간.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 다르다는 소문이 자자합디다 아주.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예. 자, 오늘 취재해 오신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또 대출금리 이야기이긴 한데 예. 오늘은 뭐 대출금리 뭐 전망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네. 하도 답답해서 썸네일 제목 보시면 의원님들 대출금리 오를 땐 이런 정책 써야 합니다. 좀 건방지게 제가 해놨는데 예. 하도 답답해서 조금 뭐랄까 최근에 이자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갑자기 예. 많이 오른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정치권에서 이러저런 그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법안이 절대 뭐 효과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네.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네. 네. 일단 어제 발표가 됐죠. 4대 시중은행 단기 순이익이 나왔어요. 3분기. 실적 엄청 좋았다면서요. 뭐 역대 최대. 그래서 뭐 3분기로만 놓고 봐도 넷다 합하면 4개 시중은행을 합하면 4.8조. 누적 이익이? 기준으로는 예. 10조예요. 예. 그래서 뭐 돈잔치, 뭐 이자놀이, 이자 장사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피눈물인데 대출 금리 엄청 올랐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뭐단 열매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되게 짜증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걸 등에 업고 정치권에서 이러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서 그게 뭐 좀 이상하다. 그게 조금 많이 이상하고 예. 뭐 그 뭐지 목적한 바를 이루지도 못할 거다. 그리고 뭐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면 또 안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러면 은행이 왜 뭘로 돈을 벌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어제도 욕 많이 먹었는데. 아니, 갑자기요? 물론 2%는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아, 네네네. 그런데 그게 뭐 그렇다고 아주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너무 많이 벌어도 된다고는 얘기하시죠. 은행이 그럼 이자 장사하지 무슨 장사하냐? 그러니까, 그게 네. 은행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주장한다 이거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런 들어보시죠. 얘기, 들어보시죠. 아, 뭐,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뭐 그 민주당에서 최근에 나왔던 법안 중에 가계부채 뭐 3대 법안 이렇게 네. 해서 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리 폭리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금리 뭐 폭리 방지법. 법안도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예. 잠깐 이건 뭐 제가 항상 대출금리 할 때마다 뭐 설명드리는 거긴 한데 대출금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사진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예.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달금리예요. 뭐 코픽스. 맞습니다. 코픽스. 음. 그리고 가상금리란 걸 더해서 네. 여기서 개개인별로 우대금리를 빼면 내 네. 통장에 찍히는 대출금리가 나오는데 예. 이 금리 폭리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금리를 예. 은행들이 퉁쳐서 공시를 한다. 가산금리 얼마? 그렇죠. 예.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업무 원가, 뭐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이런 게 쭉 들어가고 여기 목표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예. 예.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인 거예요. 아, 진짜 마진은 가상금리 전체가 아니고 맞습니다. 가상금리에서 일부 들어가 있는 목표 이익률인데 네, 아, 네. 그거는 공개는 안 된다. 그렇죠. 어허. 대부분이 원가이고 여기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마진 이걸 여기다 붙이는데 네. 이 퉁쳐서 가산금리라고 공시를 하니까 니들이 실제로 얼마를 벌어가는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이 목표 이익률까지 이 세세한 내역을 다 공개해라. 예. 이 법안이 금리 폭리 방지법이에요. 아, 저걸 다 공개해라. 맞습니다. 원가는 얼마고 리스크 프리미엄 얼마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하루 일과를 보고하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일과가 더 생산성이 높아집니까? 아주 노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네. 모르겠습니다. 그걸 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줄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그걸 공개하라고 한다고 그게 달라질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해 당사자긴 하지만 은행에 한번 물어봤더니 예. 은행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네.
예를 들면 차, 음. 현대차 요즘 뭐 사람들 많이 관심 있어 뭐 아이오닉 6 이런 걸 예로 들어보면 예. 인플레가 오면 차값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생각하기에 차값이 오르면 일반 서민들도 부담을 느끼니까 예. 아 니네들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후판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가격 다 부품 원가를 부품별로 다 공시해라. 이렇게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뭐 여튼 뭐 차랑 은행 대출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받아 놓으면 예. 처음에 내가 얼마의 대출을 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될 이자가 바뀌니까 물론 예. 성격이 다른 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차주라고 하는데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뭐 2%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뭐 5%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좀 억울할 만하기는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일반 차주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연 그 예를 들면 은행들에게 목표 이익률이라고 하는 걸 공시하게 만들면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걸 1이라고 공시하든 0.1이라고 공시하든 2라고 공시하든 그걸 네. 그걸 검증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검증을 해서 1.5라고 공시하면 그게 낮은지 높은지를 어찌 알 것이며 네. 높다 친들 대안이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해 주나요?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하겠죠. 야, 니들 너무 높지 않냐. 근데 물론 그거는 구두로. 그거는 금융당국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아닌데 이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수지를 다 알고 있고 모르면 예. 이상하고 네. 은행들이 소비자까지 안전해지지만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도 다 공시하고 예대 마진도 공시하고 순이익 얼마나 하는지도 공시하는데 네, 네. 그 당연히 역산하면 알 수는 있죠. 마진 얼마나 남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 실적 발표할 때 은행에서 제일 싫어하는 기사가 뭐냐면 실적 발표하면 예를 들면 이번처럼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은행 보너스 잔치 이렇게 쓰면 은행 홍보실에서 바로 전화 오죠. 진짜 우리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너스 잔치.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뭐 예. 실제로 공시를 한다 쳐요. 공시를 해서 은행들이 뭐 적정한 수준의 목표 이익률을 뭐 공시를 한다 치더라도 그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의 목적 자체는 금리 상승기에 예. 이렇게 이걸 공시하게 되면 일반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뭐 그런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잠깐 그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 이 가상금리를 공시한다라고 해도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게 이것 때문인 건데 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를 들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기준금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코픽스가 있고 신자net 기준 코픽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대출 금리가 지금 한 5% 중반쯤 되는데 신자net 기준 코픽스는 조달 금리가 2%니까 가상 금리가 한 4.4% 정도가 돼요. 그걸 붙이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 뭐 5대 금리를 빼고 해서 뭐 예.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면 이 가상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이게 만기가 될 때까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맞죠? 바뀌지가 않아요. 네. 예.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기 예. 때문에 가상금리를 세부적으로 공시한다고 하더라도 예. 대출금리가 인상이 될 때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어차피 기준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기준금리가 제로로 떨어지더라도 제 통장에 찍히는 대출금리의 미니멈이 4.4%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 1년 전에 비해서 6달 전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러는 건데 네. 그 금리가 많이 오르는 건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지 맞습니다. 조달 가산금리가 오르는 게 아닌데 네. 그 가산금리에서 뭘 공개하라고 한들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라는 얘기. 지난번에 누가 발의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상금리를 네가 얼마나 붙였건 기준금리가 얼마였건 하여튼 제일 싼 금리로 빌리면 되는 거잖아요. 비교할 수 있으면 되죠. 비교할 수 있는 것만 잘 만들면 되지. 그럼 가격 비교만 잘하면 되지. 그게 마진이 얼마인지는 그거 얼마인지를 공개한다고 해서 그걸 낮출 겁니까? 뭐 어떨 겁니까? 비교하는 걸 빨리 만들어야지 왜 비교하는 걸 안 만들고. 그게 제가 오늘 말한 본질적인 해답이 거기 있는 건데 예. 일단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릴 것 네. 같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해법이 뭐냐면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소득이 늘었다, 네. 승인을 했다, 혹은 네. 재산이 더 늘었다. 네. 그러면 신용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신용 등급이 높아지니까 예. 은행에 가서 내가 신용점수가 좋아졌으니 내 금리 낮춰달라라고 네. 할 수 있는 권리인 건데 2019년에 도입이 됐죠. 예. 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신용점수가 그 바뀌었다라는 거를 알고 은행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국회에 있는 법 개정안들인 경우에는 신용점수를
은행이 알아서 캐치를 해서 네. 의무적으로 바꿔줘라. 신용 점수 바뀌면 네, 알아서 굳이 내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차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알아서 의무적으로 그걸 하거나 혹은 신용점수가 바뀌게 되면 차주에게 홍보해줘라. 안내를 해라. 안내를 해서 그걸 안 차주가 와서 금리나 요구권 행사할 수 있게 딱 이 정도까지예요.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건 괜찮기는 하죠. 네. 괜찮기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은행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몇몇 은행들은 이미 그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기는 한데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할까요? 사진을 잠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네. 오줌 누는 사진입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이게 올해 상반기에 시중은행별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의 금리나 요구권 수용 현황을 제가 표로 만들어 온 건데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수가 11만 건이에요. 네. 수용 건수는 3만 건. 그리고 뭐 나머지 은행들은 그렇게 많이 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45만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8만 건을 수용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금리나 요구권이 있지만 수용률이 너무 낮다. 은행들이 너무 뻗팅기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신용 요소가 올라간 사람만 조금 나아지는 거고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카뱅 예. 같은 경우에 8만 7천 명을 받아줬는데 네. 이자 감면액은 총 다해서 29억밖에 안 됩니다.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28억밖에 안 돼요. 음. 그래서 신용 점수가 올라간 사람들만 그 사람들 형편이 나아졌는데 그 사람들 금리만 조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예. 대다수의 일반 차주들, 특히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뭐랄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저 표도 신청 건수도 카카오가 왜 높냐면 쉽게 신청할 수 쉽게 있으니까. 신청할 있으니까.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이 신청 네. 건수가 굉장히 높아요. 저걸 네. 봐서는 저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수용률로 금액만 판단하는 거는 약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이례적인 건 신한은행이 압도적으로 신청 건수는 많더라고요. 예. 시중은행 중에는. 예. 다른 은행들은 보통 3만 건, 만 건 이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뭐 여튼 그래서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 그 안승찬 기자가 말한 네. 비교할 수 있게. 그게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해법인 거예요. 사실 네. 금리 인상기에 많은 사람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사진을 잠깐 다시 하나 또 보여드리면 네. 사진 예.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만든 보고서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온 겁니다. 네. 이게 파란색 선이 고정금리 비중이에요. 네. 신규 주담대 중에 고정금리가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선이 변동금리 비중이에요. 지금 거의 비슷하죠. 예. 금리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짜 사람들이 비슷하네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내일 모레 금리가 훨씬 더 비쌀 텐데 그럼에도 나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고정금리 비중이 거의 80%가 넘었을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받아 놓으면 금리 예. 인상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 건데 이런 정책은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조금 변죽을 올리거나 크게 효과가 없는 정책들 이런 것들만 내놓고 있는 건데 보시면 이때 이렇게 높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심전환 대출. 그때 한번 그렇죠. 한참 열심히 했을 그렇죠. 때. 예. 이때 정책 모기지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 모기지론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예. 사실 이런 게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렇게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 맞습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사실은 뭐 예상이 항상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측면은 있겠죠. 굉장히 이상한 게 사람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려면 한 달 뒤의 금리, 1년 뒤의 금리가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 당연히 고정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느냐? 당장 싸니까. 당장 조금 싸긴 하지만 네. 이게 어차피 6개월 뒤에는 바뀌는 걸 테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그 뭐라고 할까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예. 네. 2%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스텝 다운으로 까이기 시작하긴 하지만 그래서 3년 동안은 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고정금리인데 잘못 맞습니다. 잡았을 경우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금리가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차라리 그냥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선배 말씀처럼 그러니까 리파이낸싱 시장이라고 하죠. 내가 고정금리를 대출을 받아놓고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 거보다 더 싼 대출이 어디에 있지? 쉽게 찾아보고 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정금리를 선택을 할 텐데 예.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기에도 잘 버틸 수 있고 근데 이런 구조는 만들어주지 않고 조금 이상한 것들만 하는 거죠. 리파이낸스. 네. 지난번에 미국 모기지 시장 저희가 한번 소개해 줄 때 네. 예. 그때 와서 했던 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파이낸시 시장이 신규 주담대 시장보다 훨씬 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엔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없고 그쵸. 가서 금리 괜찮으면 대출 대출 갈아타기. 계속 갈아타기 하는 거죠. 모기지 회사에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죠. 고정금리. 고정금리로 하고 맞습니다.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뭐 고정금리 했다가 문제 생기면 싸지면 갈아타면 되죠. 갈아타면 되죠. 근데 고정금리 합리적이에요. 선택하고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갈아타는-거나 그냥 변동금리 변동금리 선택하고 시중금리에 따라서 은행이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거나 비슷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네.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아닌가요? 본인의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죠. 아 본인이 변동금리에 얼마나 금리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싼 금리를 찾아서 갈아탈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는 것과 그냥 네. 뭐 금리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겠지라고 가만히 두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굉장히 큰 우리나라는 차이겠죠. 선택권은 있지 않나요? 본인도 선택권이 있어요. 네. 네. 갈아타고 싶으면 갈아탈 수 아까 있고. 말씀드렸지만 3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뭐 미국도 들어보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자체는 없는데 옮겨 타면서 또 브로커리지 피 내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문턱 효과의 비용이 있다. 있죠. 비용이 없진 않겠죠. 네.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만 내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으니까. 뭐 법무사 비용도 있고 뭐 다른 비용도 뭐 있긴 그거나 하죠. 그거나인 거라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시장이 내가 굳이 하고자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네.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 지난해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대환 대출 해주는 서비스를 우리은행과 예. K뱅크에서 시작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국민은행 찾으라고 하면 네. 이제 거기 있는 걸 바꿔 오는 거죠. 그런데 예. 내가 우리은행 가서 아 여기가 대환대출 금리가 더 낮으니 예. 나 이걸로 갈아타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음. 국민은행에 가서 예를 들면 다른 은행에 가서 아 이거 대환대출 할 거니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은행에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 네.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 이거 우리 지점에서 취급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본점으로 가라. 어. 그럼 본점 어느 부서로 가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그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환대출하는 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리파이낸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거죠. 아주 불편하게 돼 있다. 불편하게. 새로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예. 국민은행 금리가 싸네. 음. 그럼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돈 바로 신한은행으로 쏴서 대출 상환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들이 안심이 들 테니까.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신한은행에 전화해서 저 갚았습니다 하면 되지 않나요? 본인이 그 중간에 그 실무적인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이 은행 가서도 서류 처리를 다 해야 되고 저 은행 가서 서류 처리를 다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등기 이런 것도 본인이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비대면 상품이라고 나온 게 은행이 대신해 주는. 예 나왔는데. 그렇죠. 나왔는데 본인이 그렇죠. 은행 두 군데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원래는 본인이 알아서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조금 더 훨씬 더 편해진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제 다른 은행들에서 이런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네. 쉽지 않더라. 갈아탐을 당하는 은행들이 그렇죠. 협조를 안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지점에서 취급한 대출이 아니다. 근데 갚는 게 우리 A 지점에서 받은 대출을 B 지점 가서 갚으면 안 됩니까? 어디 가서 갚든? 그러니까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B 은행에서 내가 대환 대출을 하겠다라고 하면 B 은행에 가서 갚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B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걸 네. A 은행한테 갚는 게 갈아타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A 은행에서 갚으려고 하면 본점 가서 갚아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뭐 제가 직접 목격한 건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저도 실제로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왜 이게 잘 이렇게 많이 내가 보기엔 좋은 상품인데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러저러저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협조는 해주더라고요. 잘 안 해줄 것 같아. 협조는 안 해주는데 갈아타기 하면 원래 새로운 은행이 거기다 가서 갚아요. 왜냐면 나한테 주면 위험하거든. 아, 그 당연하죠 그거는. 나는 담보가 5억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3억을 빌렸는데 너희한테 3억 빌리고 내 3억 갚을랜다 그러면 나한테 아예 안 주고 당연히 저희 가서 갚습니다. 왜냐면 나한테 3억을 주면 나는 동시에
3억 6억이 생기는 셈이니까. 네, 네. 그런데 저 은행이 안 받는다는 건 왜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을 갚겠다는데. 아, 갚지 마. 아마도 다른 안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우리 지점에서 취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점을 가시오라고 해서 이게 돌린다는 거죠. 뭐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긴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무단에서 생기는 알겠습니다. 이러저런 마찰 예. 때문에 잘 되지 않더라라는 네. 건데요. 자, 여튼 그래서 그 금융당국에서 예. 비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냥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뭐 법을 바꿔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은행들 반발도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해 주지도 않고 네.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장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면 네. 금리 상승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데 예.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중도 상환 수수료 를 좀 줄이자. 그러니까 뭐 여러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예. 조금 세밀하게 고쳐서 대환 대출을 쉽게 해줘서 리파이낸싱 시장 크게만 만들어주면 이 금리 상승기에 벌어지는 이 많은 일들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네. 나는 비교를 안 당하겠다라고 하는 은행이 있으면 일로 와 비교 좀 같이 해라고만 금융당국이 해주면 되고 아니, 그걸 근데- 금융당국이 왜 평소에는 윽박지르는 건 잘하면서 평소에 하는 금융당국의 감독이 다 무슨 법에 있는 겁니까? 그냥 전화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금리 비교 서비스에 요즘 안 들어오잖아요. 주요 은행들이 주요 은행들이 안 들어온대요. 죽어도 안 간대요. 죽어도 그건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럼 미안하다 죽일게. 그러든가. 라이센스를 빼서 안 한다는 애들은. 음. 이게 사실은 은행이 말을 잘 듣는 게 라이센스 은행업이라는 특수한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너만 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 강요하는 것과 사실 네. 은행에 강요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죠. 은행은 다르죠. 진짜 정부에서 너만 독점권을 준 거잖아요. 누구만 대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은행업이라는 라이센스를 준 거니까 그 금액 라이센스 금액 자체가 뭐 수천억 원씩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그렇다면 뭐 그 비교를 그러니까 좀 말을 잘 들어야지. 비교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네. 그렇죠. 그럼 해결이 많이 될 텐데. 그게 본질적인 근데 해결책이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은행들이 생각하는 고민일 텐데 제가 주담대를 3%에 받았어요. 예. 근데 여기가 2.95래요. 그럼 2.95로 가겠죠 나는. 그냥 가야지. 그러면 나는 2.94로 뺏어오고 싶겠죠. 예스. 예? 그럼 2.94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은행들이 사실 무슨 경쟁을 합니까? 경쟁할 게. 조달 금리에 대해서 이것만 하는 거니까 나는 2만 원이 싸더라도 바꾸랜다. 그럼 바꾸겠죠. 예. 그러면 은행들은 모든 금리가 동일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뭘로 경쟁을 하죠? 그 다음에는? 아,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짠나죠. 그렇게 되면 네. 은행이 왜 여러 개가 있어야 되냐? 네. 이제 이런 데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경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외국계 은행도 있고 결국 그것도 금리 경쟁이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결국 금리 경쟁이고. K뱅크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은행을 보고 가는 게 우유는 난 왠지 모르게 연세 우유가 맛있네. 근데 할 수는 이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싫은 거죠. 그렇게 경쟁하면 어쨌든 아래로 맞춰질 테니까 그렇죠. 완전히 담합하지 않는 이상 위로 맞춰지는 것보단 당연하죠. 내가 지금 받는 것보다는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맞춰질 테니까 그럼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같아질 텐데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안 같아진다면 네. 굳이 높은데도 그 대출 유지하는 사람은 왜 유지하겠습니까? 유지할 이유가 없죠. 무슨 뭐 예를 들면 다른 거랑 합치는 거죠. 금리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대출해주면 뭘 줍니다. 포인트를 뭐 줍니다. 뭘 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완벽하게 그거는 거래 비용이 완전히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갈아타는 거는 그런 다 일은 있으니까. 쉽게 갈아타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고민은 있을 텐데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좀 일정 부분 유지하자라든가. 오늘 김상우 기자 1년 됐다는데 왜 이렇게 까칠해요 사람이. 아니 저는 김상훈 기자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상우 기자한테 뭐라 그러잖아. 김상훈 기자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얘기도 마저 해야 되는 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예.
사실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법도 법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자 제한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0%잖아요. 네. 12%까지 낮추겠다는 건데. 12로? 네. 왜 2로 낮추지 왜? 저는 이런 법이 금리 상승기에는 너무나 큰 뭐랄까 최악의 법이 아닌가. 네. 이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내놨어요? 8월달에 그 개정안을 내놨죠. 와. 잠깐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 지금 최고금리가 20%인데도 예. 이게 여신 전문 업체죠.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받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신용 점수가 500대 점수까지만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예. 데들은 뭐 700점이 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단에 있는 사람들도 금리가 19%인데 12%까지 낮아지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도 아예 다 못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고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부 업체, 그래. 그다음에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불법 사금융에서 그 법정 최고 이자보다 더 많이 금리를 줘서 계약한 것들은 무효화하겠다라는 법까지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절대 서민들을 돕는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단순히 이자 금융기관들이 이자 놀이한다, 이자 장사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인식 가지고 만든 법들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서민들에게는 더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낮은 이자를 원하죠. 원하고 그럼요. 야근 안 하면 좋고 네. 월급 많이 받으면 좋고 근무 환경 깨끗하면 좋죠. 네. 다 좋으나 그들이 선택한 25%의 이자, 그들이 선택한 먼지 많은 작업장, 그들이 선택한 월급 낮고 야근 많이 시키는 직장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직장이고 최선의 이자인 겁니다. 예. 그게 불쌍하면 그보다 더 좋은 직장 스스로 만들어주면 돼요. 어떤 이들에게 25%로밖에 안 빌려주는 건 그 누구도 24%에는 안 빌려주기 때문인데 네. 그걸 25%에 빌려주는 업자한테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24%에는 안 빌려주는 나머지 4,990만 국민들이 욕먹으면 욕먹어야지. 뭐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20%까지 낮췄던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높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뭐 KDI에서 7월달에 내놓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같은 건데 프랑스는 대출 상품을 12개로 쪼개놓고 그 12개에서 시장 평균 금리를 다 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장 평균 금리의 1.33을 상한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때는 똑같이 같이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합리적이네. 똑같이 금리가 올라가기 예, 때문에 예. 그 끝단에 있는 서민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래도 배제는 되겠죠. 물론 배제는 되겠죠. 네. 하지만 그 정도라고 하는 게 지금 예. 우리가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뭐 독일도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 그렇게 조금 세련된 정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단순히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춰야겠다. 이자 제한법 이거 만든 지 진짜 오래됐을 걸요. 이 맞습니다. 법은. 인간이 이자를 어떻게 20몇 %씩 냅니까? 예. 뭐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동네 갈비탕 집에 갔더니 갈비탕이라는데 갈비가 하나만 들어있더군요. 한 덩어리. 예.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건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갈비탕에는 갈비가 5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 네, 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갈비탕은 10,000원 이하로는 안 나오겠죠. 그럼 그렇죠. 주머니에 9,000원밖에 없는 사람은 갈비탕을 먹지 말라는 겁니까? 뭐 그런 그런.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법 만들지 말자. 만들지 말자. 이런 조금 효과 있는 정책, 본질적으로 그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고민해 보자. 뭐 이런 차원이 해보자. 나 진짜 잘못했다. 알겠습니다. 장수원 기자도 해야 돼요. 다음에 장순원 기자 네. 만나보겠습니다. 다른 감정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입사 1년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